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완치된 사람이 치료 중인 환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이 계속 확인되면서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정부가 모레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2주 동안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한편 다음 달 6일로 연기된 초, 중, 고등학교 개학을 한 차례 더 연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초에 결론이 나오는데요.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확진자 집계 상황, 또 서울시의 주요 대응 상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강훈 기자. 네, 서울시 재난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이제 10,000명 선을 향해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요. 주말에도 200명 정도 확진자가 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확진자 집계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가장 최신 발표 자료인 어제 29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9,5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하루 동안 105명의 증가한 수치가 반영된 건데요. 일요일은 어제 하루 동안에도 이 정도 규모로 확진자가 늘었다면 아마도 약 1시간 뒤 발표될 정부 집계에서는 9,700명에 바짝 다가선 수치로 누적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토요일에 추가된 확진자 105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수도권에서 42명, 대구, 경북에서 25명이 나왔고 공항 입국장 등 검역 과정에서도 21명이 나왔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어제 오전 10시에 발표된 152명에 어제 추가된 사망자 6명을 더해서 총 158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5,033명으로 전체 누적 확진자 대비 52.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 중 1명이 완치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39만 4천여 명인데 이 중 36만 9천여 명이 음성으로 확인이 됐고요. 15,020여 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지난 토요일 하루 동안 수도권에서 추가된 확진자 42명 중에 서울에서 24명이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유학생 등 해외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강남구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구로구 만민중앙 성결교회 본당이 있는 구로 지역이 4명, 또 만민중앙교회 목사의 사택과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는 동작구가 3명, 서초구에서는 해외 접촉 감염자 3명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관악과 금천, 송파, 또 양천, 용산, 중구 지역에서도 신규 환자가 1명씩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41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지금 그 만민중앙교회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들 거주 지역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서 방역 당국이 좀 비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기준 서울시 집계가 나온 이후로도요.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4남매 신도가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었고 이를 포함해서 총 9명이 추가 확진이 됐는데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그래서 최소 22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 교회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으로 분류된 인원이 또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교회는 구로에 있지만 신도가 거주하는 지역 범위가 훨씬 더 넓어서요. 서울에서는 금천과 구로, 동작과 관악구 지역, 경기도는 광명시, 인천은 부평구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 사태가 이렇게 커지자 서울시는 전담 공무원 40명을 활용해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시가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구로구의 교회와 동작구의 교회 사택, 또 이 교회에 다니는 금천구 거주, 신도의 직장 등이 주요 동선으로 파악이 된 상태고요. 이
3개구를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접촉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예배에 참석한 전체 신도 명단을 확보해서 안내 문자도 발송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확진자 중 최소 2명의 근무지가 콜센터인 사실이 밝혀져서 추가 감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던 금천구에 거주하는 여성 2명이 모두 가산동 하이힐 복합 건물의 한 콜센터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이 된 건데요. 이들은 모두 지난 27일 이 콜센터에 출근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구로구는 이 콜센터 근무자 78명 전원을 상대로 오늘 검체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만민교회는 지난 6일부터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촬영을 위해서 직원과 신도동이 모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현재 확진자 중 8명이 온라인 예배 촬영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잘 협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 촬영을 위해서 교인 등이 집결할 경우에 감염 위험이 다시 커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집단 활동을 하지 않도록 안내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또 이 집단 감염뿐만 아니라 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유학생 같은 해외 입국자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서울 시내 확진자 중에서도 이 해외 입국자 비율이 제일 큰 상태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기준으로 봤을 때 추가 확진자 24명 중 무려 15명이 해외에서 누군가와 접촉해 감염이 이루어진 경우인데요. 이들이 다녀온 나라를 보면요. 미국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이 3명, 브라질과 태국, 스페인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15명 중에 10명은 유학생을 비롯한 학생 신분이었는데요. 해외에 나갔던 유학생들의 귀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유학생들을 포함한 해외 입국자들이 일단 입국을 하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2주간 격리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4월 1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와 관계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지금은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만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경계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현재 새로 추가되는 국내 확진자의 40%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 거주지가 따로 없어서 자가격리 조치가 어려운 입국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기업들과 근로자들의 경제적 타격도 굉장히 큽니다. 서울시가 추가로 경제 지원 대책을 내놨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코로나19 피해로 무엇보다 무급 휴직에 들어간 시민들의 고충이 큽니다. 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휴업을 하게 된 매장들도 많은데 서울시가 시장 직권으로 지원키로 한 게 핵심입니다. 어제 발표한 제2차 민생경제 대책에 담긴 내용들인데요. 여기에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위한 대책이 포함된 게 특징입니다. 시는 우선 직원 수가 5명이 채 안 되는 영세 소상공인 업체에 고용돼 있다가 무급 휴직을 하게 된 노동자들을 일단 지원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한 달에 최대 50만 원씩 2개월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에 닷새 이상 무급 휴직을 했던 시민들이 지원 대상이 되겠고요. 또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영업을 중단하게 된 소상공인이나 영업장 500곳에 대해서 최대 닷새간 19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39만 원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임대료가 15만 원, 또 인건비를 24만 원으로 계산해서 만들어진 액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관광업계와 문화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는데요. 서울시는 무려 1,000곳에 달하는 여행업체에 대해서 각각 500만 원씩 총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됐던 공연팀들 220여 곳을 선정해서
한 팀당 2천만 원 안팎으로 작품 기획과 제작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1%대 저금리로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영세소상공인 기업 일반 곳에 대해서는 각각 2천만 원씩 긴급 자금을 다음 달 6일부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러한 대책을 추진할 서울시 비상경제대책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초에 첫 번째 회의를 연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울시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강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이슈들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TBS 보도본부 서효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4% 정도가 해외 유입 사례로 확인이 됐다고요?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확진자 9,583명 가운데 412명, 4.3%가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유입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출발 지역별로 보면 유럽이 235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뒤이어 미주가 109명,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가 49명, 중국이 17명, 아프리카 2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국적은 내국인이 377명으로 확인됐고요. 외국인은 35명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만 봐도 전체 105명 중에서 해외 유입 사례는 41명에 달했습니다. 네. 오늘도 해외 유입 사례는 계속해서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특히나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들이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 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점 때문에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앞서 서울 강남구에서 21번 확진자인 19살 여성과 이 환자의 어머니인 강남구 26번 환자가 미국에서 귀국한 뒤에 제주도 여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차례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이 두 확진자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논란을 낳기도 했는데요. 예. 수원에서도 지난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30대 영국인 남성이 심지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않고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각종 외부 활동을 활발히 해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무부는 이 영국인 남성에 대해서 강제 추방이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행 출입국 관리법에서는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 활동을 하는 등 공공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목포에서는 또 태국에서 들어온 확진자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 9번째 확진자가 자가격리 도중에 카페와 PC방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태국에 다녀온 20대 남성인데요. 26일 이 확진자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만 해도 유럽이나 미국발 입국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가격리 의무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 환자는 귀국 다음 날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않고 식당과 카페, PC방 등을 돌아다닌 겁니다. 이에 따라서 목포시는 모든 국가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황입니다. 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좀 자발적으로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외 입국자들이 그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다 보니 결국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죠.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지역과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의 의무 격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내에 머물 곳이 없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 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런 해외 입국 사례 다음으로 또 주된 집단 감염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교회로부터의 집단 감염입니다. 그런데도 주말이었던 어제 서울 사랑제일교회가 집회를 강행해서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앞서 서울시가 다음 달 5일까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주말 예배를 강행했고 결국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교회 측이 예배를 강행한다는 소식에 서울시와 성북구청, 경찰이 500여 명의 단속 인력을 파견했는데요. 일부 신도들은 종교 탄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배 당시 일부 교인들은 2m 간격을 유지하는 등 일부 방역 수칙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헌금을 낼 때는 서로 뒤섞이고 하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대다수 확인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해당 교회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입장인데요. 당초 서울시가 강하게 경고한 만큼 감염병 예방법상 집회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교인은 1인당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곳이 바로 만민중앙교회입니다. 방역 당국이 최근 이 집단 감염이 벌어졌던 서울 구로구의 만민중앙교회, 또 전남 무안의 만민중앙교회 이 사이의 연관성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까지 구로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최소 22명이, 무안 만민중앙교회에서도 한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두 교회 확진자들의 코로나19 발생 시기가 유사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구로 만민중앙교회 교인 70여 명이 지난 5일 전남 무안 만민중앙교회에서 열린 20주년 행사에 참석했고 그 참석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 경로가 확인된 건 아니어서 추후 구로와 무안 만민중앙교회 등과 관련한 역학조사를 조금 더 진행할 것이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또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접 접촉할 수 있는 종교 행사는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집단 감염 사례로 대구 미주병원을 들 수가 있겠는데 미주병원 사례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대구시에 따르면 달성군에 있는 대실 요양병원 그리고 제2미주병원에서 지금까지 최소 16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병원은 모두 한 건물에 위치해 있는데요. 같은 건물 3에서 7층에 위치한 대실 요양병원에서 지난 18일 병원 종사자 2명이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집단 감염이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 8에서 11층에 위치한 제2미주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됐는데 처음에 실시했던 병원 종사자 72명에 대한 검사에서는 전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환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그 다음날 50명 넘게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네. 지금 방역당국이 이 사례에 집중하는 건 감염 경로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우선 공기 감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건물 전체에 작동하는 공조 시스템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각 층의 환풍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보건당국은 그래서 오늘은 우선 병원 환자와 종사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고요. 건물 8에서 9층 또 종사자가 머문 12층 방 2곳은 계속해서 코호트 격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나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원래 예정됐던 개학일 4월 6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학을 하면 학교 역시도 또 다른 집단 감염의 근원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큰데요. 4월 6일 개학이 가능할까요? 네, 세 차례나 연기된 개학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들대로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개학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또 맞벌이 부부에게 개학에 계속되는 연기는 큰 부담이라는 목소리가 혼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부모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처럼 교육당국도 쉽사리 결정을 내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내일쯤 빠르면 오늘 중으로 교육당국의 발표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 지난 주말 있었던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국 시도교육감 간의 개학은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지난주에 학교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원격 업무 협약식에서 원격 수업을 학교 수업과 수업 실수로 인정하고 또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같이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온라인 개학 가능성도 적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지역별 개학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고등학생의 경우 개학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또 대입과 연결돼 있어서 어느 지역은 개학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이렇게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오늘 내일 중으로 교육부에서 나오는 발표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부가 또 새롭게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생활방역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우선 구성하고 생활방역 핵심 지침과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방역은 외출을 가급적 삼갔던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다르게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는 조화로운 형태의 방역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중대본은 사회적 합의기구에 의학, 방역 분야 전문가와 노사,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 각 부문 인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기구가 구성되면 여기서 권고한 형태의 생활방역 지침이 마련되고요. 지침에는 개인 위생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등 5가지가 담길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침별로 3개에서 5개씩 실천 방안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대상, 장소, 상황별 세부 지침도 만들어집니다. 마스크 착용과 소독법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다음 단계로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서유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Cause all of me loves all of you. Love your curves and all your edges, all your perfect imperfections. Give your all to me, I'll give my all to you. You're my end and my beginning. Even when I lose, I'm winning. 'Cause I give you all of me, and you give me all of you. I give you all of me, and you give me all of you. 자,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등 자세한 이야기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백순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내 확진자 중에서 해외 유입 사례가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만 놓고 보면 40% 정도로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해외에서 귀국한 국민들 모두를 고위험군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국내 상황은 아주 지금 안정적으로 3월 13일 이후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네. 이 해외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에 반영이 돼서 국내에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굉장히 그 확진자율 또 유증상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네. 확진자도 많이 늘어나서 결국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거의 반반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 그만한 노출이 굉장히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막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시점이죠. 예. 그래서 이제 4월 1일부터 그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자가격리도 시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나 유럽에서는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를 않는 모습인데 이런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상태가 언제까지나 이어지게 될까요? 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후베이성이 일단은 정점을 찍고 지금 유행이 사그라졌고 이탈리아가 지금 정점을 찍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미국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인데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의 간격으로 정점을 찍고서 환자가 사그러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환자가 늘어나다가
5월이나 6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정점을 찍고서 환자가 사그라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반구가 유행을 정점을 찍고서 사그라지면은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남반구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남반구가 이제 우리는 북반구가 여름이 되면 그쪽이 또 겨울이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더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인 유형이 북반구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남반구로 이전이 될 가능성이 커서 그 대목도 전문가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국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내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은 정부 시설에서 강제 격리를 시키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사실상 입국 제한이라고 봐도 될까요? 사실상 입국 제한이면서 출국 제한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어떤 목적으로든지 출국을 했을 경우 입국할 때 2주간 격리를 당하기 때문에 웬만한 일로는 출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불필요한 출국이 아마 적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내국인이 대부분이고 외국인은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이 자가격리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방역 당국의 그 부담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예. 이 모든 입국하는 사람들을 전부 자가격리했을 때 이들이 전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능동감시를 하더라도 본인이 증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선별진료소를 연락하고 가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때 과연 얼마나 우리 방역당국이 이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건이긴 하지만 일단 진단검사 숫자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또 모든 사람을 2주간 격리함으로 해갖고서 이런 입국 금지에 버금가는 이런 관리는 할 수 있는 검역에 많은 힘을 들이지도 않고 이 방역을 할 수 있는 수준은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상황이 더 악화가 되면 결국은 입국 금지까지도 가야 하겠죠. 하지만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정도의 수준의 검역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아주 촘촘히 그 특별 입국 관리 제도에 있는 여러 가지 앱이라든지 또는 환자가 나왔을 때 얼마나 지역사회에 전파가 됐었는지 하는 것들을 잘 파악해서 방역 당국의 이 범위 안에서 잘 관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최선의 방책이며 이것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는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최근 수치를 보면 확진자보다 완치자가 100명 이상 많습니다. 어제 기준으로는 총 5,033명이 완치가 되면서 이제 완치율이 53% 가까이 높아졌는데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완치자 숫자가 확진자 수를 추월했다는 의미는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계속되어 있던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량 감염 사태가 정점을 찍고서 어느 정도 수습되는 국면이라고 우리들이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데이터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한데요. 지금 전체 확진 환자의 규모는 대구 경북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서울 수도권만 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은 서울 수도권의 확진자 숫자는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2월 중순부터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시작한 1차 대유행은 분명히 우리가 잡았는데 앞으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에 의한 2차 대유행을 최대한으로 막는 것이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들이 승기를 잡느냐 못 잡느냐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완치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치명률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 또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됩니다. 특히 80세 이상의 치명률이 지금 17.51%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고령층에서는 치명률을 낮추기가 정말 어려운 건가요? 예, 어렵죠. 지금 또 우리나라의 이 특성상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 정신과 폐쇄병동 같은 것들이 제일 처음에 청도 대남병원에서 보면 잘 알 수 있었거든요. 예. 장기간에 걸쳐서 입원해 계신 면역력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한번 감염되면은 그 확산이 굉장히 빠르고 또 사망률도 굉장히 높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죠. 네. 또 하나는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대구 경북 지방에서의 의료 공백이 생겨서 그때 고령자 또는 기저질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고 상당히 많이 중증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은 치료 시기를 놓쳤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령자들의 이 부분은 지금 아주 중증이 되신 분들 많이 치료를 하고 있어서 많이 사망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는 보이는데 네. 사실은 전체적인 사망률을 보면은 좀 왜곡 현상이 있긴 합니다. 3월 초만 해도 1% 이하 0.5%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1.5%를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환자 발생 비율을 보면은 이게 좀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신천지가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신천지 교인들의 특성은 20대 여자들이 많고요. 또 30대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다르게 이 연령 분포가 20대, 30대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사망률이 치사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5%나 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 볼 때는 1.5%라는 게 굉장히 높은 것을 원래는 더 높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젊은 층의 사망률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죠. 아, 예. 아무래도 그 고령층이 고위험군인데다가 또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다 보니 예,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제2 미주병원에 대해서 보건당국이 그 감염 경로를 집중해서 찾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 TBS 기자와 이야기할 때도 이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건물 전체에 작동하는 공조 시스템이 없고 또 각 층의 환풍기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폐쇄병동을 운영했다고 하면 그 감염 위험성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방역 당국이 제2미주병원의 이 감염 사례를 놓고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그 같은 건물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2미주병원의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확진 검사를 했었는데 다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2미주병원으로 확산이 안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제2미주병원의 폐쇄병동에 있는 환자들에게서 이 감염 사례가 이제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폐쇄병동에 있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을지를 놓고서 지금 면밀하게 조사 중인데요. 이 폐쇄병동에 있는 환자들이 접촉하는 외부인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이 건물의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층에서부터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이 아닌가 하는 공기 감염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에 조사를 했더니 건물 전체를 다 포괄하는 공조 시스템은 없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각 층의 공조 시스템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층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공기를 타고서 또 다른 층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지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나오는데 그 2003년에 사스가 유행했을 때도 그렇고 2015년에 메르스 때가 유행했을 때도 그렇고 분명히 이제 건물 내에 감염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공기 감염 사례가 아니라 이 손을 통한 전파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손. 매개체 전파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라던가 아니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환자가 있었고요. 그 환자 직원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앓고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직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침을 하거나 등등을 통해서 이 제2미주병원 곳곳에다가 바이러스를 이제 흩뿌려 놓은 거죠. 네. 그럼 이제 그 바이러스를 아무래도 폐쇄병동에 계시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단 생활을 하고 거기에다가 또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모르게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고 또 그분들은 증상이 있어도 본인이 증상이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기도 쉽지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해서 전파가 된 것이 아닌가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역 당국이 좀 더 면밀하게 역학 조사를 하겠지만은 현재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제2미주병원 집단 감염 관련해서 병원 종사자들 전원을 검사해 봤더니 이 종사자들은 결과가 모두 다 음성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혼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검사한 시점에서 보면 음성일 수도 있거든요. 감염이 되었지만 바이러스 숫자가 굉장히 적어서 음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기적으로 검사를 했어야 되고 일단 이 병원이 노출이 의심된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환자들까지 전수조사를 했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관계자들이라는 것은 이때 음성이 나왔다 할지라도 결국은 출퇴근을 하고 병원 이 지금과 폐쇄병동의 환자들하고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라도 노출이 되었을 즉
대구 경북 지역은 아직도 양성률이 꽤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수칙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적어도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매일 하루에 2번씩 발열 체크를 한다든지 간병인들 또 관리를 잘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병문안을 절대로 금지시킨다든지 이 모든 것이 잘 지켜졌다 그러면 아마 감염이 막아졌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게 대구 경북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 요양원들 또 정신과 폐쇄병동들 또는 원내 감염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언제 해도 계속 더 강화를 시켜야만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뭐 한 번 체크를 했다고 뭐 안심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곳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주병원뿐만 아니라요. 사실 주변에 보면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럴 때 간단히라도 조치할 수 있는 것들, 뭐 예방을 위한 어떤 해볼 수 있는 지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주병원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방역 당국이 조사를 하면서 이제 확인이 된 게 각 층마다 환기 시스템이 거의 작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런데 그 959 콜센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폐쇄된 환경에서 밀집해 있고 그리고 밀집해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이 비말로 바이러스를 흩뿌려 놓게 되면은 공기 중의 오염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주기적인 실내 환기인데 이 폐쇄 환경에서 또 환기 시스템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은 그런 바이러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환기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그리고 또 설치를 할 수 없다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기적으로 소독약으로 닦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네. 환기 시스템을. 네, 환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환기 시스템을 통한 감염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춰주기 위해서는 뭐 70% 이상의 알코올이나 혹은 락스를 희석한 것을 통해서 걸레에 묻혀가지고 오염이 가능한 곳들을 닦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소독을 해야 네, 되는 그런 식으로 소독을 하는 것이 그나마 이제 감염 가능성을 좀 차단하는 방법이죠. 네. 70% 이상의 네, 70% 이상의 알코올이나 혹은 희석한 락스 등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는 것을 좀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내에다가 분무를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호흡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걸레에 묻혀가지고 오염이 많거나 혹은 오염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람들의 손이 많이 닿는 곳을 닦아줘야죠. 잘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환자들을 돌보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인들도 121명에 이릅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 장기화가 되면서 이렇게 의료인들에 의한 2차 전파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의료진이라는 부분은 의료진이 감염이 되었을 때는 결국은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 환자들한테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의료진이 감염되면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진인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히 자기 자신이 방어구라든지 좀 지나치릴 만큼 많이 해야 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진단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진단 시스템에서 보면은 그 유전자 증폭 진단만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간단한 진단으로서 주기적으로 거의 매일 할 수 있는 진단 시스템이 있다면은 충분히 이것은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항원 그 신속 진단 시스템이 승인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이런 의료진의 감염이라든지 혹은 여러 사람들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할 때에는 이와 같은 신속한 진단 시스템이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승인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럼 그 승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면은 일단 85에서 한 95% 정도의 정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진 검사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검사를 해봐서 양성이 나온다 그러면 확진 검사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임신 진단 키트랑 뭐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는지 안 되는지를 바로 알 수는 있기 때문에 또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양성이 나왔을 경우는 틀리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진인 경우 혹은 여러 지역사회에 있어서 감염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볼 때에는 이 방법과 또 면역 진단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인데 아직 우리 방역 당국은 유전자 진단만을 확진 검사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선별 검사라든지 혹은 감염의 유무를 알 수 있는 면역 진단 방법도 지금은 분명히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좀 어떤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좀 다양한 방법을 써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는 50대 학원 강사가 확진이 됐습니다. 이 학원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강사와 학생들 사이에 장시간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잖아요. 학교와는 달리 지금 학원의 경우는 운영 중인 곳들이 있거든요. 정부 차원의 행정력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그 도봉구 학원에서 이 확진 환자 강사가 발생이 되어서 초중교 학생 200명이 지금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학원의 강사의 확진 사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지. 예. 네, 학교에서 만약에 학교 교사 한 명이 확진을 받으면은 그 교사가 가르치는 학년의 학생들이 전부 다 2주간 자가격리되고 또 그 교사와 접촉되었을 교사들이나 학교 직원들도 격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학교가 일정 기간 정도 폐쇄되는 조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개학을 한 후에는 그런 일들이 전국의 학교 곳곳에서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대목을 예고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학교가 휴교를 하더라도 학원이 계속해서 열게 되면은 학교의 문제가 고스란히 학원으로 옮겨가서 똑같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육 당국이 개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와 함께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이 이제 학원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가서 또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학교 개학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정이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예정대로 다음 달 6일에 할지 아니면 또 연기를 할지 혹은 뭐 온라인 개학이라든가 지역별 개학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지역별 개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아마 대구 경북 지역은 좀 안 될 것 같고 그 노출도가 적은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나 뭐 이런 말씀들 같은데 예.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일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 상황으로 봤을 때 점점 악화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2월 초에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해요. 중국에서 많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오는 것만 잘 막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거꾸로 중국 이외에 다른 모든 나라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종식이라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네. 장기화로 갈 것 같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내에서의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는데 실제로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것이 0이다 하고 얘기는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환자가 한 자릿수가 나온다 할지라도 지역사회 감염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학교 내에서 만약에 확산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느냐 또 노출된 사람들은 얼마나 봉쇄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결국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환자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 방역 당국이 이것을 통제할 수 있고 네. 또 학부모들은 얼마나 이것들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계약은 늦추면 늦출수록 좋은 것이지만 언젠가는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장기간에 걸친 이런 생활 방역 지침 뭐 여러 가지 우리 행동 지침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이런 부분을 지금 시간을 벌면 버는 만큼
학교 안에 모든 투자들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방역이 잘 될 수 있는가, 또 직장들도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여러 가지로 이런 장기간에 걸치는 대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강양구 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저도 백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방역의 관점에서 보면 개학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요. 이제 방역 당국의 그 전문가들의 자문이 지금 교육 당국에 지금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6일 날 계약을 한다면 현재 온라인 계약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당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다 온라인 계약을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가장 급한 게 고등학교 3학년들이거든요. 네.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예정되어 있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까지 일정 기간 학교에서 준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고3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서 일단 4월 6일부터 고3 학생부터 온라인 계약을 한 다음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로 이렇게 내리는 방안이 하나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고등학교를 먼저 온라인 계약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성과를 보고서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안을 지금 놓고서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월 6일 정상 계약은 사실상 교육당국이나 방역당국이 어려운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같고 최대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특히 고3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놓고서 지금 예. 아주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해서 빠르면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해서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직접 등교보다는 뭐 온라인 계약 쪽으로 그렇습니다. 예,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먼저 계약을 하게 되는 범위에 대한 문제네요. 네. 뭐 고3만 하느냐 아니면 고등학교 고등학교만 전체를 하느냐. 네. 대상으로 하느냐. 네. 오늘 내일 중에 발표가 나온다고 하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구로 만민중앙교회 관련된 확진자가 최소 지금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도들이 지하에 기도실을 드나들기도 했고요. 또 전북 무안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행사에도 대거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도 부부 확진자가 나왔죠. 지금 이 두 교회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참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 만민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은 신자들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지하 기도실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행사 전국에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행사를 전라남도 무안에서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 행사를 통해서 이 목포 시내에 이제 부부 확진자도 생겼고 추가적인 이제 이 교단의 확진자들도 생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가 네. 필요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대구 경북의 신천지 교단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 사례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었고 예. 그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교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로 계속 전파되는 경로를 우리가 여러 차례 목격을 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교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지자체나 방역 당국도 좀 더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경기 김포시에서는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 또다시 확진을 받은 일가족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동안 이와 비슷한 사례를 두고 바이러스에 재감염된 것이 아니라 몸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경우라고 보십니까? 예, 이 재감염 혹은 검사 오류 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한 네. 10케이스 정도 나왔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변이주가 생겼다 그러면 굉장히 겁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나오는 즉 이 복제를 할 때 여러 가지 변이주가 매번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은 이 변이주에 대한 조사들이 있었고 발표들이 있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변이주가 나왔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 또 한 가지는 진단 오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이 키트라는 것은 민감도가 있기 때문에 그 민감도 이하일 때에는 음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 완치가 되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완치 판정으로 퇴원을 한 후에 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바이러스가 다시 재활성화되는 이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네. 실제 이 변이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추적을 해야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그리고 강양구 뉴스톱 과학 전문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TBS